저는 로드옥션 스마트 시머스 대표로 있고 부동산 경매 21년 차이고 와. 그리고 로드옥션이라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대에서 창업한다 책의 저자이고 이번에 새로 쓴 1,000만 원으로 건물주대는 부동산 경매 책의 저자이기도 한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21년 차라고 하시면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걸 보니까 2003년부터 경매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은 2008년, 13년 네. 그때 약간 하락장 네. 그때도 경험하시고 그렇죠. 그때 다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약간 뭐 2022년 네. 그때 또 경험하시고 네. 그렇게 하신 거네요. 아, 그때 그러면은 2003년부터 계속 경매 투자를 해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경매랑 그다음에 추후로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NPL 부실 채권 이런 공매까지 다 취급을 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분야 아니에요?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경매를 어느 정도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뭐 채권이나 이런 공매도 같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이 경매라는 게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를 많이 나눠주실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한번 질문 한번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집값이 꽤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 좀 주춤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가 한동안 잠깐 좀 반짝 반등한 적이 있었죠. 근데 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좀 대출 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게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서 투자했던 분들 때문에 살짝 반등이 보이긴 했었지만 다시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장기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있고 고금리도 변함이 없고요. 특히 뭐 미국 그 금리 자체도 5.5%까지 되는 상황에서 우리랑 역전하는 상태가 꽤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좀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지금 얼마 전에 어저께도 나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가계 부채라든가 기업 자영업자의 부채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PF 건설까지 PF 대출까지 너무 어렵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조심하고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경매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경매로는 좀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기회가 좀 오고 있는 거죠. 물량이 혹시 뭐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고요. 경매에서는 낙찰가율, 낙찰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것도 지금 최근에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낙찰률 자체가 그러니까 10개의 물건이 나오면 한 5개 낙찰되면 50% 낙찰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낙찰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낙찰가율 자체도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21년에 실전 경험도 있으시고 실전 투자자로서 네. 이렇게 이제 체감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데이터도 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요즘 좀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목하는 지표나 좀 네. 이슈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똑같은데요. 말씀처럼 저는 부동산에서 경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매를 선행지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지표를 많이 보게 되는데 2020년부터 23년까지 최근 그 흐름만 봐도 여기 구독션이나 같이 보는 지지옥션도 그렇지만 최근에 낙찰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낙찰가율 자체도 잠깐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이 부동산 물건 자체가 점점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 이 어려운 물건들을 경매로 더 싸게 잡자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걸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네. 그런 기간 같은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지? 경매도 그렇지만 사실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는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보통 경매가 나오면은요. 경매가 나오기 전에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물건들이 이제 부실돼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은행 대출을 못 갚으면 경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작된 시점은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사실 많이 어려웠었던 시점. 그 시점에 물건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023년 10월이잖아요. 네. 6개월 전이라고 하면 2023년 한 4월 정도. 네. 이때는 조금 집값이 오르던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서 한 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물건 양이 많이 오면 더 길어지고요. 물건 양이 별로 없으면 지방은 좀 빨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2022년 한 10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의 물건들이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후에 2023년 4월부터 사실 그 조금 S급이라고 하는 네. 주요 지역들은 집값이 막 90%, 95%까지 그 최고가 대비해서 회복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경매 물건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럼 이거를 받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 말씀처럼 그 특례 보금자리나 집값 반등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잡았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다시 전체 이게 이제 사람 심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비 심리라고도 하고 저희가 느끼는 심리인데 집값이 이제는 반등하지 않을까 심리 때문에 잠깐 오르다가 다시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죠. 더 오래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물량은 더 쏟아지고 그런 물건들이 제가 오면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한 업체 이런 부실채권을 받는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한테 180 몇 개의 물건을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엄청 많죠. 물론 쏟아지는 건 전체적으로는 2만 건 이상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건이 잠깐 사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정말 버티다가 뭐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봐줬잖아요. 나라에서도 뭐 유예해주고 봐주고 하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시한폭탄이 거의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까지 보여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보통의 경우는 아까 180건 정도라 얘기하셨는데 보통의 때는 몇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전체 이제 서울 경기만 얘기하자면 아파트 기준만 얘기하자면 한 100건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게 180건 정도 수준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 80% 오른 거네요. 네, 굉장히 많은 거죠. 와, 그렇구나. 네. 근데 여전히 또 뉴스를 보면 아직 집값 상승 여력 많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지금 약간의 뭐 바닥은 칠 수 있지만 지난 저점보다는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보는 뷰가 있는데 이런 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의견은 다양하니까요. 그분들 것도 저희가 청취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린다고 제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다만 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통계보다도 주변에서 분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주변에 같이 사업을 하시거나 은행이라든가 거래했던 뭐 분들 그리고 투자했던 분들이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자체는 그럼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아주 소수의 아주 우량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는 사실 크게 영향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 어렵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저 어려운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집요하게 제가 여쭤보는데 네. 최소한 뭐 6개월 1년은 이런 분위기가 좀 가는 건가요? 그대로? 저는 그 이상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매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이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낙찰률 10개의 물건이 나오는데 8개가 낙찰된다는 건 뭐 결국 자칫 그래도 10개 중 8개라도 처리가 되는 건데 지금은 10개가 나오면 3개, 4개, 5개밖에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그 무슨 얘기냐면 경쟁은 없고 물건은 더 쏟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낙찰가율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예전에 10억짜리가 한 7, 80% 7억, 8억에 낙찰이 됐었는데 이제는 6, 7억에 낙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쭉 가진다고 보여지고 지금 공부도 저희도 이제 아까 먼저 말씀 나눴지만 요새 어렵다 생각하니 공부들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강의도 많이 안 들으시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이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보면 결국은 이 소비 심리가 계속 얼어붙게 된다면 이게 저는 한동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제가 초반에 그 경매가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었는데 요거는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 경매를 항상 어떤 뭐 부동산 전체 흐름 중에서도 먼저 앞으로의 진행될 흐름의 선행 지표라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집값이 그 경매 시장 말고요. 일반 부동산 시장이나 금매 시장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앞으로 한 번 더 뭐 2차 하락도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 전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뭐 대구도 가는데요. 그쪽은 정말 더 심각해요. 사실 전 지금 서울 수도권만 얘기하는 거에서 조금 덜한 편이지만 지방은 정말 심각하셔서 대부분이 우스갯소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오히려 경매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주변 걸 손절매를 하고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계시고 뭐 이자나 아니면 이 전세가랑 매매가 자체가 지금 차이가 없어졌잖아요. 지방은 더 심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 자체를 소화를 못 시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 몇 개 저도 지역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진짜 그 갭이 막 되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막 몇 천만 원, 5천만 원도 안 되는 게 줄어들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갭 투자하려면 그 갭이 줄어들었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식은 아닌가 보네요. 근데 사실 그 갭 투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좋다 나쁘다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데 투자가 작게 들어간다는 건 되게 좋은 얘기일 수는 있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역전세라든가 특히 전세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는 경기 인천 지역도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가 안 돼요. 사실 저도 투자한 물건들이 꽤 많았는데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까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로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은 조금 좋은 아파트나 좋은 물건들이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1,000원짜리 1,000원에 팔면 당연히 안 팔리잖아요. 저희가 경매하는 이유가 1,000원짜리 물건은 500원, 700원, 800원에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급매물은 그나마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거래량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빌라 같은 경우도 제일 싼 거 먼저 판매는 됩니다. 저도 그렇게 판매한 것도 있고 주변에도 그렇게 되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원금에서 이미 손실을 보셨다는 얘기가 되고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 이자와 이런 부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갭이 한 50% 막 이렇게 벌어진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도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점점 흐름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심리 같습니다. 심리 싸움에서 살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어렵고 매도가 안 되는 게 되게 오래 갈 것 같다는 마음이 해지면 그 심리가 결국은 집값을 더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동산 일반 시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경매 시장이 있고 그냥 일반 많은 분들이 거래하는 일반적인 시장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시장을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여유 있게 저희가 가기에는 지금 되게 위험하고 금리도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실수요자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대출을 많이 안 받으실 분들이라면 사실은 지금 기회에서 조금 이 상태에서 금매나 경매처럼 한 10% 20%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거는 전 잡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수요자니까 금방 어떻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시간의 여력이 있겠죠. 최소 뭐 3년 이상의 뭐 공간, 뭐 시간도 뭐 양도세 같은 부분이 있다면 비거주 혜택도 있으니까 거주 혜택도 있으니까요.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대출 50% 이상 받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있던 집을 처리하지 않고 이사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관망세를 보시다가 조금 풀릴 것 같을 때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매는 지금 좋은 시절이에요.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 때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경매라는 것 자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 하나가 보통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라면 이 1,000원을 뭐 1,000원에 살려고 하면 별 메리트가 없겠죠. 근데 경매는 작으면 700원 아니면 정말 싸면 500원, 600원, 8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럼 200원이라는 게 20%, 30%, 40%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으로 살 수 있는 흐름이 점점 오고 있고 물건은 많이 쏟아지고 있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간단한 위치죠. 그렇다 보니까 경매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사례를 하나 뭐 직접 경험하신 것도 좋고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도 좋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와 있는 걸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강남 쪽에 와 있는데요.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하면 뭐 누구나 봐도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일 텐데 물론 지하긴 하지만 하이 브랜드라는 근린 상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전용 면적이 58평, 경매는 분양평수랑 다르게 전용 면적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양평수는 한 120평, 11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가가 25억 2천에 나왔던 물건이 지금 떨어지고 해서 얼마까지 나왔냐 보시면 5억 2천 848만 2천원까지 나왔어요. 7차까지도 유찰이 되네요. 네, 그래서 감정가 대비 21%의 서울에 있는 양재동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안 사는 거죠? 저렇게 많이 떨어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지하라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할 겁니다. 물론 건물은 사진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이 브랜드라고만 하셔도 이 건물 자체 워낙 크고 지하에는 이마트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서울 안에서도 이 공간이 다 채워지지 않거나 임대나 이런 수요가 없거나 이렇다는 걸 방증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물건이 강남에도 서울에도 이렇게 지하이긴 해도 여기 바로 옆에 이마트거든요. 여기 공간에 이 물건이 1번, 2번 있으니까 합치면 120평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여기 보시면 이마트라고 표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셔도 얼마나 뭐 위치가 좋은지는 말씀 따로 안 드려도 되는 게 바로 양재 IC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오면 건너편에는 코스트코가 있는 그냥 누가 봐도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이 자리에 지금 지하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단점이 있으신 것처럼 은행 자체가 이미 뭐 은행에서 42억을 대출해줬던 물건이라는 게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감정가는 물건 1번, 2번으로 해서 25억과 26억 한 50억 정도로 잡혔던 물건이 지금 최저가 5억 6천과 앞에 다시 물건처럼
5억 2천. 그러니까 10억, 11억이 안 되는 금액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얘기. 50억짜리를 11억에 근데 은행이 얼마를 대출해 줬다고요? 신한은행에서는 채권 최고 금액이지만 40억이니까 30억 정도는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물건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혹시라도 있는 관리비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긴 해야 됩니다. 이 강남이나 이런 데 관리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평당 뭐 10,000원, 20,000원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전용 평수가 아니라 분양 면적당 관리비가 뭐 10,000원, 20,000원 나온다면 관리비만도 200~300만 원 나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런 건 관리비는 이건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공용 관리비는 3년치까지는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본인이 쓴 비용 말고 공용으로 나오는 비용은 그럼 그런 비용이 뭐 여기서 꽤 많은 금액이 좀 연체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도 뭐 1억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으나 1년이라고 잡아본다면 또 그런 금액의 이유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 지하라는 곳에 대한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좋은 자리도 요새 같은 때 좀 사람들이 조심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불과 몇 년 전에 예를 들면 뭐 2020년, 21년 그때 상승장에서는 이런 물건이 전반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나오지 않았죠. 나왔더라도 사실은 빨리 낙찰되거나 이렇게 20%까지 떨어져서 안 되거나 아니면 일반 금매로 매각이 충분히 가능했죠. 그때는. 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뭐 스타벅스는 그럴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던킨이든 파리바게트든 이렇게 좋은 자리들은 일반 경매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일반 매매로 처리가 됩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군요. 물론 이 수익률이나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어렵고 물건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물건들도 경매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다시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분들도 한 1, 2년 전에만 처리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는 건데.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은데 여기 아니고도 사실은 지방 더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에 혁신도시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20~30%의 낙찰 받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분양 받으실 때는 얼마에 받았겠습니까? 100%의 분양을 받잖아요. 만약에 10억짜리였다면 낙찰이 지금 2~3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 10억에 분양받았던 분들은 내가 퇴직하고 퇴직금하고 대출 한 5억, 6억, 한 60%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받았던 돈에 퇴직금 넣어서 그냥 1층 안전한 월세 받을 수 있다고 했던 분들이 버티다가 관리비와 이자에 치여서 이제 경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대출 받은 금액 5, 6억도 회수 못하고 2~3억에 낙찰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좀 심각한지도 알 수 있고 반대로 그래서 저는 분양하는 분들한테 되게 죄송한데 분양 받지 마시고 경매로 차라리 낙찰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5억이로 지금 딱 봤을 때 진짜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 5억인데 지금 거의 그러면 한 80% 떨어진 건가요? 네, 80% 떨어진 거죠. 와, 거의?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그럼 지금 수준에서는 이 가격이 뭐 더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물론 그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은행이든 뭐 기업은행이든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은행은 자기 대출을 해줄 때 이 원칙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이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 받을 때 생각해 보시면 한 60%, 70%까지는 해주죠. 한 6억에서 7억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30억 정도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은 최소한 아까 말처럼 감정가 50억은 됐던 거라는 거죠. 50억짜리가 30억을 해주는 건 60%니까 말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합쳐도 11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정상화됐을 때 나중에 이 물건은 다시 30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보셔도 되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지금 만약에 5, 6억이 낙찰 그러니까 그 전정가라고 칠게요. 한 6억이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감정 1년만 지나면 경매는 재감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가능은 하다. 이게 좀 시세하는 바가 되게 크고 이만큼 은행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감정을 했을 거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지금이 정말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좋은 물건들이 상승장에서는 볼 수 없는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좀 평수가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일반 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대중분들이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물건들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분들이 부채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영업을 못 하시게 되면 임대료가 안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있던 임대인이 또 똑같이 경매에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그런 물건이 점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의 사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층 상가들 보통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1층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금액은 사실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위치가 너무 좋아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건 최근 낙찰된 거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1층 상가고요.
전용 면적이 43평, 그러니까 이것도 분양평수로는 한 7, 80평 되는 겁니다. 그 공간에 두 개의 호스, 101호, 102호 두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눠서 쓰신다고 하면 22평, 20평 정도씩으로 해서 나눠서 쓸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 건물이고요. 오피스텔과 지하의 상가, 그 다음에 1층, 2층 이렇게 상가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개가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2층도 나왔고 1층도 나와 있는 여기 공간 중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운영도 하고 있고 여기 이름 나와 있죠. 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가게로 쓰고 있는 공간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만약에 직접 우리가 영업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 1층에 있는 공간인데 내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위치도 사실 너무 좋은 게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입구역에서 8번 출구에서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위치에 있는 물건이에요. 이 위치에 있는 물건 1층이 나왔는데 어떻게 감정가가 40억 8천으로 나왔던 게 떨어지고 이것도 51.4%에 21억에 그것도 단독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낙찰 안 받으셨으면 또 어떻게 됐다?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단독 낙찰은 뒤에가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증하자면 이렇게 금액도 높지만 1층이 위치도 좋은 상가가 반값에 이게 그냥 분양가라고 했다고 볼게요. 40억 8천이 분양가였다고 해도 21억, 50%에 싸게 산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위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0억에 샀을 때 운영했던 이자와 그리고 관리하던 비용과 20억에 샀을 때 이자와 비용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주변에 다 시세가 40억 정도라고 한다면 40억에 맞게 임대를 놓으려고 하다 보면 임대의 금액이 안 맞을 수 있지만 20억에 맞게 하면 절반을 싸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장담한 건데 제일 먼저 임대가 나갑니다. 그래요. 그거는 법칙이 그냥 특별한 어려운 이유도 아닙니다. 내 물건이 주변보다 제일 싸면 제게 먼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가격이 다시 올라갈 땐 어떻게 되죠? 제게 제일 먼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물건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물건들이 예전에 안 나왔어야 돼요. 많이. 그리고 금방 낙찰됐어야 됩니다. 낙찰되도록 한 7, 80% 때로는 100%에도 낙찰됐던 물건들이 이렇게 50%의 단독으로 낙찰받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게 같은 물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아직도 낙찰되지 않은 것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억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대출을 감안했을 때 네. 제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보통 물건은 똑같습니다. 금매든 부동산 매매든 40억 감정이라고 하면 원래 대충 60% 70% 나올 수 있어요. 그럼 60%면 64, 24에 70%면 28억까지 나올 수 있는 물건인데 낙찰 자체가 21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액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가의 60%, 70%가 대출이 나오거나 낙찰가의 90% 중에 작은 금액의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60%라고 해도 24억의 대출이 나올 수 있는데 낙찰 금액만큼 대출을 다 해주진 않아요. 은행이. 대신 24억보다 21억에 90%라고 해도 18억?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90%라고 해도 18억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보다 작기 때문에 대출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돈은 2억 정도 수준과 뭐 등기비 정도 그리고 뭐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명도비 이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대출 금리는 한 5%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5%에서 6%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1금융, 2금융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장이 오면요. 네. 이거를 40억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충분히 40억에도 팔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0억에 다 팔려면 똑같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21억에 샀다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30억에만 팔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50%를 남기는 건데 그러면 빨리 팔려요. 생각보다 좋은 장이 올라왔을 때 제일 빨리 팔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팔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0억에 만약 팔면 네.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으로 할 때랑 뭐 법인이랑 좀 다르겠죠. 개인은 아시다시피 뭐 2년 지나면 일반 세율로 매겨지게 될 거고요. 법인이면 법인 세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자금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법인으로 좀 많이 하신다고 상가는 법인으로 하는 거고. 네, 개인적으로는 좀 법인을 조금 여유 있게 하실 거라면 많이 하시게 되면 법인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상가를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경쟁자가 네.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면은 상가에 대해서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온라인이나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상가 운영이 어렵다 옛날만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신데 같은 얘기로 할게요. 40억에 했을 때 어려운 거 맞죠. 근데 우리가 20억에 샀으니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반 가격에 했으니 다른 사람들은 40억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냥 1,000만 원의 월세를 받아야 된다면 난 20억에 샀으니까 500만 원만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온라인이 좋아져도 오프라인에서 모여야 되는 그런 심리는 아주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게거나 뭐 저희 식당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오프라인에 있어야지 온라인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지자고 한다면 저는 온라인도 말씀처럼 많이 사람들이 생기면서 좀 덜해질 수는 있으나 저희는 이미 50%, 30%, 40%에 싸게 샀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입지 좋은 데가 정말 50%씩 할인된 가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와, 그리고 아까 그 양재 쪽은 80%까지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80%까지 거의 떨어졌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런 거를 낙찰 잘 받으면은 제가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맞추려고 해요. 네. 그럼 그것도 그렇게 막 어렵다고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잡고 가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정상가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그 컨디션이라는 건 뭐 누구나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지금이 어려운 환경이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조금 싸게 놓으시라고 해요. 내가 내는 이자 빼고 좀만 나오면 당장 위험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나간다면 대신 계약을 1년 단위로 끊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임대차 보호법이 5년, 10년 되지만 계약서를 또 1년 단위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1년 지나서 법정 한도까지 차근차근 올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럴 수 있냐면 내가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놓으니까 상대방도 그건 이해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계약할 때 특약이나 이런 거에다 다 넣으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버티면서 가다가 나중에 대해서 올려받으면 저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와, 진짜 지금 돈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으시겠네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되게 어렵고 어려운 자영업자라든가 조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거꾸로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좀 더 이게 참 빈익빈 부익부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좀 더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강남에 좀 가도 네. 진짜 1층도 빈 데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런 데가 빈 이유는 이제 이렇게 싸게 샀으면 조금 저렴하게 내놓을 그렇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 채우는 게 늦어진다고. 안 맞는 거죠. 강남에 투자하는 분들 대충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이 수익률 1%, 2%에도 투자하세요.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안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내려다 보니 최소한은 남는 거라도 남지 않고 마이너스인 건 감당하기 힘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터져 나오는 거고 아주 여유가 있던 분들은 괜찮은데 여유가 없는 분일수록 표현이었지만 먼저 이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러네요. 지금 사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어떤 뭐 부동산 강의나 주식 강의는 더 그런 것 같고요. 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강의 모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경매는 진짜 공부 지금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공부 사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다른 거 제 책이나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투자에도 되게 좋은데요. 사실은 방어적 재테크라고 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계속 말씀드리고 특히 전세 사기나 이런 것도 당하신 분들이 안타깝지만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경매 아셨으면 안 당하실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목적에서도 이걸 하나 알아놓으시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야, 그 법인으로 상가는 계속 늘려도 뭐 과세나 이런 부분 문제 없나요? 그러니까 주택은 사실 법인에 좀 규제가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잡고 나서 오히려 이자를 빼고도 월세 수익이 들어오면 오히려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법인으로 했을 때 법인의 가치가 늘어나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해도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조건에 싼 금리에 우량한 기업이 된다. 삼성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이 대출을 받을 때 저희들랑 똑같이 금리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운 조건이겠습니까? 더 우량해질수록 더 좋은 조건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유세나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상가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주택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법인으로는 주택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상가가
이런 매력이 있는 거군요. 아 그러면 대표님 진짜 이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요. 네. 이제 진짜 갑자기 더 확 당기는데 이거 사례도 있나요? 네, 1,000만 원으로.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게요. 이건 좀 지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것도 있어서 최근 것도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초창기 상가를 관심 가졌을 때 했던 1층 상가입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고 1층 상가 전용 면적 10평. 이게 보통 많이 쓰시는 평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가 2억 7,800짜리가 떨어지고 한번 낙찰이 됐었습니다. 1억 9,500에 70% 낙찰됐다가 다시 미납이 됐다가 또 떨어져서 이제 1억 5,787만 8천 원 이 금액이 제가 낙찰받은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직접 받으신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해서 낙찰받았었습니다. 네. 이 물건을 한번 보시면 2억 7,800에 1층 상가였어요. 뭐 그냥 누구나 봤을 때 평범한 1층 상가고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옆에는 홈플러스가 있고 1층 여기 포장마차 자리 옆에 GS 편의점 있는 이 자리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상가 건물의 1층이었고요. 이렇게 퓨전 포장마차라고 사용되어 있어서 낮에는 이렇게 접고 밤에 이렇게 쭉 예전에 압구정 같은 데 많이 있었죠. 이렇게 쭉 펴서 포장마차로 사용했던 이 공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경매에 나와서 입찰을 들어가는데 처음에 한 명이 낙찰받았다가 미납이 되셨는데 여기 이유를 보면 이 낙찰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세입자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경매를 한번 당하고 나면 이렇게 잘 영업하시던 분들도 법원에서 뭔 서류가 날라오고 막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 운영하셨던 이 세입자분은 2,500에 120만 원에 잘 월세 주고 장사도 잘 되셨었습니다. 근데 경매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그때부터 신경을 쓸 수가 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고 막 주변에 알아보면 부동산이나 뭐 법무사나 다 있잖아요. 부동산은 알아보니까 경매로 그럼 당신 낙찰 받으세요. 안 그러면 보증금도 다 못 받고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셨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분이 자금에 대한 계획을 다 준비 안 하신 거예요. 급하게 낙찰만 받을 생각만 하셨지 시세보다 뭐 한 7, 8천 싸게 잡으면 괜찮다까지는 좋은데 정확한 시세라고 보기도 좀 힘들지만 두 번째로 대출에 대한 준비 안 하고 낙찰 받아버리시다 보니 낙찰 받고 잔금을 못 맞춰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대금을 미납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보통 경매는 최저 가격의 10%가 보증금입니다. 1억 9,460이었으니까 1,946만 원을 또 날리신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게. 거기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되고 나니까 보증금도 하나도 2,500만 원도 못 건지시고 또 이렇게 포장마차 하시는 동안 들어갔던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비 이런 것들도 하나도 못 건지시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여담이지만 저도 그렇고 다 아시겠지만 한 10평짜리에 누구 비하는 게 아니라 치킨집이든 커피숍 하나도 1억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돈을 다 날리고 보증금도 날리고 또 입찰하셨다가 입찰 보증금까지 굉장히 좀 많은 손해를 보셨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알아보고 또 했더니 이분이 또 주변에서 얘기 들으셔가지고 유치권이라고 지금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형사처벌 받는데 유치권이라는 걸 신고하라고 해서 안에 시설비 이런 걸로 또 2천 얼마에 신고를 하셨어요. 이 뜻은 이 경매로 좀 싸게 낙찰 받고 싶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물건을 보고 낙찰 받아도 큰 문제 없겠다고 받고 오히려 잘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상가 임대차나 이런 거에는 내가 다시 돌아갈 때는 오히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시설을 1억을 투자했다 만약 여기처럼 이쁘게 꾸며놓고 만 10억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갈 때는 다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치권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걸 알고 제가 낙찰을 받고 여기도 감사하게 그냥 얼마 차이 안 나게 낙찰을 받은 후에 이분은 그냥 이사 비용 정도 드리고 내보내고 여기에 새로 커피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 커피숍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는 한 56%에 샀으니까 절반 조금 못 되게 산 거잖아요. 절반 조금 더 되게 샀잖아요. 이 금액에 샀기 때문에 저는 임대료를 이분처럼 똑같이 2,500에 120을 다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에 2,000에 110만 원을 났어요. 다만 10만 원이고 500만 원 싼 거지만 그러니까 제게 먼저 나가더라고요. 커피숍이 곧바로 들어왔고요. 커피숍이 임대하고 나니까 작지만 이때 당시에 똑같이 대출이 됩니다. 2억 8천이지만 그냥 3억이라고 계산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60%면 1억 8천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낙찰받은 게 1억 8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90%가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돈은 한 1,500 정도 들어갔고요. 등기비 하니까 2,000만 원도 잘 안 들어갔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등기비를 빼면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 들어갔다가 제가 어떻게 했더랬죠? 나중에 2,00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1,000만 원 안 들어갔죠. 오히려 들어간 돈 없이 제 건물이 됐고 세입자한테 2,000에 110에 월세를 놨고
이 이자가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면 뭐 크게는 안 남았습니다만 첫 거의 그냥 초창기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한 5, 60만 원 남았어요. 이자 빼고도. 네. 그리고 저는 돈이 들어간 게 사실은 없어서 수익률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걸 보면 안타까운 건 이 세입자분은 보증금에 경매가 하나 좋은 점, 저희 경매 입장에서 좋은 점은 시설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투자하셨던 분은 권리금 없이 다 나가신 거고 이 보증금 자체도 하나도 못 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피해 보신 분은 안타깝지만 이 세입자분이신데 이분이 경매를 하셨다면 제일 좋았을 거고 두 번째로 세입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2천에 보증금만 들어왔죠. 커피숍 하면서 제가 이제 세입자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돈 들어가셨어요? 했더니 그 인테리어 비용이 한 4천만 원, 그 다음에 집기해서 2천에서 8천만 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8천만 원 주고 세입자시고 저는 2천만 원. 근데 사실 2천만 원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2천만 원 꼭 건물주가 됐습니다. 야. 어떤 거 하시겠어요? 2천만 원 건물주 하시겠습니까? 8천만 원 세입자 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되냐 되냐? 지금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좀 큰 물건만이 아니라 작은 물건도 있고요. 그러시구나. 네. 와 그러면은 저 그거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이거 저 2010년 사례잖아요. 네네. 지금은 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네. 하나 보여드릴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인데요. 이건 2021년에 진행했던 물건입니다. 똑같이 금액대가 높진 않아요. 화성시 반송동에 있고 높은데요, 금액대. 높은가요? 좀 높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설명하면 왜 높지 않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2천 정도에 진행했던 물건인데, 그냥 중간 거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자리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2억 400만 원에 나왔던 물건이 전용 면적으로는 한 6평 되고, 그 다음에 대지권 7평 되는 물건입니다. 2억 400만 원이었다가 떨어져서 이거는 70%의 낙찰 받았어요. 근데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옆에 잠깐 보여드렸던 물건은 사실은 공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진 거고요. 비교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옆에 물건은 2억 2천이었던 게 50% 가까이 간 이유는 옆에는 세탁소였지만 공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보는 물건은 똑같이 2억 정도지만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차이가 사실 또 다른 거죠.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낙찰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임대자가 있으면 다시 임대하기가 좀 쉽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재임대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으니 다시 이 가격만 임대받아도 난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낙찰가를 좀 더 높게 쓸 수 있는 경향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아까처럼 비어있는 공간이면 언제 임대를 놓을 수 있을까 걱정이 사실 저희가 들잖아요. 상가. 가장 어려운 게 상가는 양날의 검이라고 월세 받을 때 너무 좋은데 월세를 못 받으면 대출 이자에 관리비까지 내잖아요. 그 부담감 때문에 공실이 상대적으로 낙찰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반대로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부동산이 운영을 실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계산을 해보는 거죠. 2천에 70만 원의 재계약만 하면 내가 마진이 나오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까처럼 만약에 비었다면 1억에 낙찰 받을 수 있었겠지만 부동산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2억짜리를 한 70%, 30%도 사실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메리트 있는 겁니다. 1억 4천에 낙찰 받아서 똑같습니다. 2억에 낙찰 받았을 때 한 60%, 한 1억 2천 원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1억 4,300에 8, 90% 이것도 계산했을 때 한 1억 2천 원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니 그러면 내 돈은 한 2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계약으로 2천만 원을 받게 된다면 내 돈은 거의 안 들어가게 되고 70만 원 월세를 받으니까 대출 이자 1억 2천에 금리가 한 4%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한 40만 원, 3, 40만 원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도 3, 40만 원 월세가 나오니까 그러네요. 작지만 수익이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정상화 시세가 되면 매매 차익까지 덤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아까 너무 큰 것만 말씀드려서 좀 그러실까봐 작은 것도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큰 상가라든가 빌라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좀 그 액수가 아까 거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상대적으로 작은 개념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뭐 세종이나 이런 데는요. 브랜드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벤티 커피숍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막 나오고 많이 나와요, 정말로. 그런 데나 뭐 이데아 커피숍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데들은 사실 선호하시잖아요. 월세 받기 정확하니까. 그런 데가 낙찰률이 조금 높을 뿐이고 사실은 그래도 감정가 대비는 30%, 20%, 50%까지 하는 것도 아직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그럼 그런 것도 그 한 2억, 3억대 뭐 이렇게 뭐 1억, 2억대에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물건 아직 있어요. 충분히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실제로 여기 건물에 투자하는 돈은 돈 1,0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건물이라고 해서 뭐 빌딩 이런 걸 말하시면 안 되겠으나 일반 구분 상가래도 아까처럼 저는 커피숍 주인이 되는 것처럼 건물의 주인이 되고 8천만 원짜리 세입자처럼 따졌을 때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8천만 원 세입자로 들어가셨던 거죠. 만약에 아셨다면 저 같으면 경매를 잡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이런 상가 조금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거의 안 들어가죠. 거의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도 없는 게 없다고 하면 조심스럽지만 작은 게 내가 만약에 장사하는 입장이었다고 볼게요. 아까처럼 부동산이든 아니면 커피숍이든 그럼 내가 들어갈 곳에 장사는 사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그 포장마차 세입자분처럼 권리금도 다 포기하시고 원상복구까지 하셔야 되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가서 보증금도 못 찾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경매로 잡아서 운영하다가 안 됐으면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기다리면서 최소한 작게라도 권리금 받고 팔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해서도 굉장히 유리한 게 되죠. 그리고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자가 임차와 임대차로 했을 때 배가 그 폐업률 가능성을 통계가 있는데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가로 했을 경우에는 폐업률도 작다. 그렇군요. 임대차는 아까처럼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업도 실패하지만 권리금이나 보증금까지 다 손해보고 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많다. 임대차가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를 들어 아까 사업을 할 때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이 경매를 해가지고 투자하겠다. 그 정도 들어가게. 그러면은 10개를 그냥 상가를 해버려도 가능하신 거죠. 그게 오히려 날 수도 있겠네요. 네,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경매로 임대사업자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구나. 오히려 편하게 저도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참 많은 일을 했거든요. 커피숍도 한 3번 했고 PC방 2번, 헬스장, 유아체육, 학원, 뭐 부동산 등등등 많이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사실 제가 수업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좋게 말해서 수업료고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잘 되긴 좀 힘들잖아요. 사실 뭐 요새 많은 그 TV에서 나오지만 성공하는 어떤 분야든 한 10% 내외라면 보통 20-30%는 보통 사실 70% 가까이가 거의 다 폐업을 하신다고 조금만 잘 돼도 또 막 앞에 생기고 또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졌을 때 그런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도 없고 내 건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처리하는 거에서 만약에 안 됐을 때도 최소한의 피해로 사업의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아까 좀 뭐 설명해 주신다는 거 그거 사례만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빌라인데요. 사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빌라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겁니다. 전용 면적 11평에 좀 오래된 빌라라고 하죠. 여기서 재개발이 된다더라 해가지고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보통 다 팔아버리는 좀 스타일이긴 합니다. 참고삼아 그냥 알려드리고 남들과 좀 반대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감정가 8,100만 원짜리가 떨어졌다가 신기하게 다시 보시면 9천만 원 넘게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순위라고 하면 저희가 경매 말고도 지금 저희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테니까 먼저 제가 물어줘야 될 세입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물어주지 않으면 경매에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선순위 세입자인데 8,700만 원짜리 세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낙찰이 안 됐다가 요 짧은 시간 안에 재개발이 된다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카더라긴 하지만 그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저는 이 금액에 저랑 이제 같이 하는 학생이랑 해서 공동 투자한 물건인데 9,038만 원에 낙찰받은 이유가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다 물어주고 또 경매가 진행되려면 경매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매를 하기 위해서 뭐 감정이나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을 우선적으로 물어주는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배당 받고 여기 뭐 당해세라고 해서 보통 빌라 하나 정도 이 정도 되는 빌라 세금이 있다봤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 세금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내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낙찰 받았고 실제로 낙찰 받고 이 세입자 여자분이셨는데 같이 하는 수강생이랑 함께 찾아가서 작지만 이것도 그냥 팁입니다. 커피나 뭐 케이크 하나 가져가서 같이 말씀드리고 같이 얘기해서 앞으로 나갈 것까지 잘 합의하고 이사 가셔 달라고 얘기하고 이분은 배당 받고 나가시겠다고 해서 잘 얘기하고 끝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배당을 이분들이 받는 날짜가 10월 29일에 배당을 받기로 했었는데 저는 여기다 세입자도 미리 맞췄었어요. 잘 합의가 돼서 전세까지도 다 맞춰서 들어올 사람도 맞췄는데 갑자기 이분이 하루 전날 경매는 이해관계인 이렇게 세입자가 되면 한 3일 전에 이 배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가서 물어봤더니 이 배당이 다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8,700만 원 쉽게 말하면 다 못 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말도 안 된다. 당일날 가보자 해서 이날 가봤더니 여기서 나온 배당표에 나온 이유가 이 건물을 보시면
이 세입자가 선순위라고 하면 다 우리가 앞에 근저당이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전세 사기나 문제가 생길까 봐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 분이 이렇게 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다음에 경매할 때 이 개인이 회사가 경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있을 때 있던 주인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인이 바뀌면서 이 사람한테 채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경매가 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 권땡땡이란 분이 사업을 하면서 세금 체납한 게 있으신 거예요. 뭐 종합부동산세, 뭐 종합소득세, 뭐 부가세. 그게 이분이 맡던 2019년 9월 27일보다 빠른 날짜에 있다 보니 그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겪은 거예요. 이게 경매 오래 한 사람도 처음 겪었고 제 사수 되신 분도 처음 겪었대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정, 원래는 법정 기일이라고 해서 기일대로 빠져나가는 게 맞긴 맞는데 보통 그냥 이 해당 물건에 대한 당해세라고 해서 아까처럼 1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거는 감안했으니까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주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갔을 때 아무 문제 없었던 집입니다. 근데 요새 많이 나왔잖아요. 깡통처럼 이렇게 샀던 사람이 세금 체납 있는 사람이 이걸 고의적으로 만약에 했다고 볼게요. 사서 내 세금을 털려고 이걸 만약에 했다면. 와, 이건 당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방법이 없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는 건 이걸 알 수 있으려면 등기비 등본이나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거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었고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건 오로지 그냥 여기 보시면 소유권 바뀐 거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자체에 나와 있는 거에 쭉 보시면 압류 정도 있다는 거 말고는 다른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소유자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나왔죠. 기존 소유자였을 때 이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왔던 선순위인데 이 사람이 바뀌면서 결국은 경매가 됐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세금 하나 있나 보다. 이게 당해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돈 10만 원 정도 있나 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금액도 안 나옵니다. 언제인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결국은 이 이유로 이분은 못 받고 오히려 최우선 변제만 소액임대차에 그나마 적용이 되셔서 소액임대차가 되셔서 그나마 우선적으로 3천 얼마 배당을 받으셨고 나머지 5천만 원 가까이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갑자기 못 나가시겠다. 돈 못 받았으니까. 사실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이분한테 피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단 먼저 물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또 말씀드리면 전세 세입자도 맞춰놨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피해 주면 안 되니까 들어오시게 하고 뭐 재개발로 인해서 가격은 뭐 1억 2, 3천에 팔았으니까 거기서 좀 손해를 메꿀 수는 있었으나 결국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분도 손해보시고 새로 들어올 전세 세입자도 손해보시고 저도 손해를 볼 거예요. 다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체납으로 맨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심해야겠네요. 그래도. 근데 이것만으로가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남인천 세무서니까 아처럼 단순하게 여기 뭐 당해세 정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가보니 법원에서 다시 열람을 해보니 세금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이런 게 있더라. 근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기 상에서는 전혀 알 수 있는 게 없었고 낙찰 받고 낙찰자가 되면 그때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그때만 법원에 가서 열람할 수 있어요. 그 시간도 딱 일주일 그 안에. 만약에 낙찰받고 당일날은 법원 경매 때문에 못 보거든요. 주말 포함해서 일주일이니까 만약에 뭐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얼핏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때 저도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낙찰을 받고 알아도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불허가 신청이라는 걸 할 수는 있었다는 거죠. 딱 일주일 기간 안에 했다면, 알았다면. 근데 사실 저도 그랬지만 뭐 저도 탓이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일주일 안에 이런 물건을 빌라 잡아서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만 아니라 다들 그러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알았다고 해도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제가 알기 전에 법원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미리 받고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당 때도 미리 알았고. 왜 안 알려주지?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사실 저는 억울해서 이걸 갖고 또 소송까지 저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걸 알려줘라. 얘네가 잘못했다. 담당 계장이나 법원에서 자기네가 좀 미안해하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에 판결 나오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기다렸어요. 1심, 2심, 대법까지 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의적이지 않고 중대가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래요. 나라가 잘못을 했는데 고의적이지 않고 중대가실이 아니라서 괜찮답니다. 그럼 앞으로 바뀐대요? 그렇게 받고 제가 했는데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거기서 하는 얘기는 낙찰 허가 받기 일주일 안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저도 뭐 중대하게 고의적으로 그걸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비율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뭐 8대1, 9대1, 뭐 10대 이런 거라면 사실은 일부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책임이 있는 걸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고 중대가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법원 끝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나쁜 말로 할게요.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선순위 세입자고 배당 근저당 없어도 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걸로 제2, 제3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세 사기입니다. 이걸로 악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또 터집니다. 또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또 조심해라, 이거 고친다. 그때 얘기 나오겠죠. 와. 너무 안타까워 사실 제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야, 이런 얘기 진짜 어디서 들어보나요? 이거 진짜 그나마 그래도 금액이 뭐 작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행인 거지고. 와. 근데 더 심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말고 아파트라고 볼게요. 아파트 10억짜리가 있어서 싸서 한 8, 9억 이런만 써도 괜찮으니까 8, 9억에 낙찰 받으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입자가 그러니까 그 새로운 주인이 바뀌어서 선순위인 줄 알고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낙찰 받았는데 그 새로운 매수자가 전세 안고 살 수 있잖아요. 요새 아파트 싸게 샀는데 세금 체납 있는 사람이 샀어요. 그 사람 세금이 5억이라고 볼게요. 그럼 5억을 먼저 물어주는 거예요. 소액 배당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 다 책임을 내가 고스란히 하는 거죠. 와. 낙찰자와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가 다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건 빌라 그나마 말씀처럼 한 5천만 원도 작진 않지만 작다고 본다면 5억짜리, 10억짜리라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낙찰을 받은 후에 그 불허가 그거 끝까지 확인을 해서 일주일 안에 무조건 이게 어떤지 몰라도 무조건 낙찰 받고 법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않았던 행동 하나를 더 하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법원에 가서 열람해서 혹시라도 조세채권은 그 정부의 힘이 강합니다. 조세채권 넣기만 하면 받아주거든요. 그게 만약에 있다면 불허가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물어주는 건가요? 다 물어준다는 게 계약금까지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허가 신청하면 입찰금만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가 되긴 하는데 이 일주일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악용된다면 이미 저는 이제 판결 나오기까지 전 표현이지만 국가를 그나마 좀 믿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 이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좀 바꿔주겠지. 최소한 몇 대 몇은 나오겠지 했는데 대법 판단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좀 저는 실망스럽고 법적인 게 뭐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법이 항상 옳지만은 않고 진실과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었거든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만약에 아는 그리고 좀 마음이 좀 나쁜 그런 분들이 하면 악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살짝 유혹도 들었어요. 이거 마음 먹고 제가 이걸 활용한다면 세금 체납하는 분들한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거 뭐 얼마 받고 다 해결해 드릴게요. 할 수 있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 매덕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돈 1,0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지금 법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불법도 아닌가 봐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처럼 악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라도 낙찰 받으실 때거나 주변에 선순위라고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된다. 내 돈이 내가 보증금이 이게 8,700이니까 다행이지 8억 7천이었다면 세금 5억이 먼저라면 5억이 먼저 나가버린다고. 그럼 난 돈 다 못 받고 할 수 없이 선의로 낙찰자랑 세입자랑 싸워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와, 대표님 이거 경매 공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이 1,000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 이 책도 무조건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경매 건수 한 100건 이상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한 2005년, 6년 한 5년 지날 때까지 할 때가 한 138건까지 생각했다가요. 예, 그 다음부터 계속 너무 많아져서 이제 카운팅의 의미가 없다 싶어서 그 다음에 카운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와. 대표님 아무튼 이렇게 귀중한 경험들 계속 책으로 또 정리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도 나눠주셔서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그 경매를 현실적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종잣돈은 그러면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제가 책에서 1,000만 원이라고 한 건 사실은 뭐 아주 흔한 건 아니겠죠, 솔직히. 그렇지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 금액에 내가 가능한 금액에서 저는 그 좀 종잣돈, 여윳돈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사 1년 정도 다녔던 돈 거기서 모은 2,000만 원, 그것도 카니발 샀던 돈 팔아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돈으로 했지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자금의 여유분으로 경매를 투자하시게 된다고 하면 괜찮고 그게 1,000이든 2,000이든 1억이든 내 자금 상황 안에서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1억 정도만 돼도 사실 할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매를 얘기하면 사실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저는 경매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참 쉬워요.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처럼 상가 같은 경우는 시설 권리금도 없고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 그 자금 출처 소명도 없고요. 거기에 또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너무나 메리트 있고 좋은 거를 단지 좀 어렵다, 좀 복잡하다는 걸로 안 하시더라고요. 저같이 평범하고
공부도 잘 못했고 그리고 사실은 사업한다고 잠깐 또 나와서 저도 부동산 할 때 처음에 돈이 많아야 되는 줄 알고 부동산 사업을 먼저 하면서 애견 사업을 하다가 또 망해서 신용 불량까지 당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해보니까 여기가 저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고 그 돈으로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업도 해봤어요. 전 한 번도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었지 않았던 사람이 그 사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 경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이 저한테 생겼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이 사실 여러분한테 경매 지침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되신다면 10월 28일 날 제가 명동 CGV에서 사이다 경제를 통해서 하는 7시 반에 저녁에 또 강의를 합니다. 거기서도 오실 수 있는 분 계시다면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꼭 제 책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만화책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꼭 공부하셔서 내 소중한 자산 또 투자 수익을 얹을 수 있는 이 경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공부는 평생 하면 도움이 되는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28일 저녁 7시 반. 네, 장소는 맞습니다. 어딘가요? 명동 CGV역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명동 CGV. 네, 맞습니다. 네. 그 링크 신청 링크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첫 댓글로 책 링크와 함께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로드옥션의 김기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